오늘부터 2세대 인지과학을 살펴볼까 합니다. 2세대 인지과학의 철학적인 토대라고 할 수가 있는 현상학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루어 볼까 합니다. 현상학은 과학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철학의 한 유파입니다. 과학주의는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이 과학적인 방법만이 오로지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현상학이고요. 현상학은 어떤 대상을 그 자체로 독립적인 환경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대상에는 배경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몸, 환경, 문화, 역사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인간 자체도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본연의 몸을 갖고 있으며 어떤 정서를 가진 채 환경 속에 존재합니다. 또한 인간의 시각에는 과거와 미래가 중첩되어 있기도 합니다. 요컨대 그 어떠한 맥락도 없이 진공관 속에서 홀로 존재하는 현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학은 인지과학,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된 자료들에서 종종 모습을 드러냅니다. 2차 사이버네틱스와 인지과학 2세대의 길을 터주고 컴퓨터 기반, 두뇌 기반, 정보 기반 인공지능 구현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이 현상학입니다. 현상학의 지식들은 인공지능, 사이버네틱스, 인지과학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 경영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등장할 때가 많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공부해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상학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널리 알려진 사태 그 자체로라는 모토처럼 현상학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현상에 주목할 것을 요청합니다. 경험 외에는 전부 다 괄호를 치고 판단 중지하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판단 중지해야 하는 대상은 자연주의적 태도, 과학적 설명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다른 영상에서 살펴봤지만 기능주의나 계산주의는 현상학적 경험, 주관적 특질에 대한 설명을 핵심적인 과제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현상학은 오히려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현상학은 현상학적 경험, 주관적 특질에 대한 주관적 설명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주관적 경험에 대한 객관적 설명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현상학은 인지과학의 초반 30년 역사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시기의 연구 프로그램들을 이끌었던 것은 계산주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1980년대 후반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서 인지과학의 논의에서 현상학적 개념들을 많이 거론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그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현상학으로의 관심을 고취시켰는가? 첫 번째, 현상적 의식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차머스가 제기한 의식의 어려운 문제를 둘러싸고 학자들의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 의식적 경험에 대한 연구는 현상학의 전문 분야였기에 많은 학자들이 현상학을 참조해서 의식의 어려운 문제를 파고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처리 기계로서의 두뇌 중심 인지과학에서 벗어나서 체화된 인지를 주장하는 이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체화된 인지 프로그램은 특히 몸을 강조하는 현상학자인 메를로 뽕띠에게 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경과학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고 신경처리 과정에 대한 영상과 경험에 대한 보고를 매칭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식 경험에 대한 실험 설계 및 결과 해석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지식들을 제공하는 현상학이 소환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학은 기본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현상에 주목합니다. 그 현상은 분명히 주관적 현상이지만 현상학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시도합니다. 모두의 현상적 경험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구조적 특질을 밝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상적 경험의 첫 번째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1인칭적 주어짐, 즉 자기의식입니다. 현상적 경험은 전 반성적 상태에서 어떤 것도 매개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나의 경험으로서 주어집니다. 2차적으로 나의 경험을 되돌아본다던가 하는 차원이 아니라 애초에 경험이 나의 것으로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무의식의 차원도 아니며 또한 고차원의 반성적 차원도 아닌 의식 자체가 나의 것으로 드러나는 자기성의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 시각 정보를 처리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의식하지는 못하는 상태, 즉 맹시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능주의적 견해인 고차 이론은 시각 정보를 처리한 상태에서의 비의식적인 심적 상태가 고차적 사고를 통한 의식으로의 전환에 실패했다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반면에 현상학적 관점은 그것을 그저 뉴런 차원에서의 손상으로 인한 자기성의 결여로 봅니다.
즉 시각적 정보는 처리되고 있지만 시각적 의식이 결여된 상태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차적인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1차적인 처리에서 이미 자기성이 결여된 상태다라는 것이 현상학의 관점입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운전을 해서 집에 왔을 때 운전 중 경험에 대한 상세한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고차 이론은 이를 맹시와 마찬가지로 의식으로의 전환 실패로 해석을 합니다. 반면에 현상학적 관점은 운전 중에도 의식적인 경험은 있었다고 봅니다. 단지 그것이 기억되지 않고 잊혀졌으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운전과 같은 자동적 차원의 행위, 거기에 분명 의식은 담겨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빨리 잊혀지는 것이 이 생명체의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의식의 개념은 또 다른 중요한 개념들인 감각질, 지향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즉 현상적 경험은 직접적으로 주어지며 나의 것으로 체험된과 동시에 그것은 다양한 감각질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기능주의를 공략하는 논변들이 공통적으로 감각질에 의존하고 있음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경험에 이미 주어져 있는 자기의식은 동시에 무엇을 향해 있습니다. 요컨대 현상적 경험에 근원적으로 젖어 들어가 있는 1인칭적 관점은 무엇으로서의 느낌과 함께 무엇을 향해 열려 있으므로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현상학적 경험의 두 번째 구조적 특질은 지향성입니다. 지향성은 보통 의식이나 마음이 자신을 초월하여 무엇을 향해 있으므로 설명이 됩니다. 예컨대 나는 강아지를 생각한다 또는 나는 강아지를 사랑한다. 이때 나는 나를 초월하여 강아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향성은 또한 체화의 개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몸을 통해 세계를 지향합니다. 우선 인간은 뇌와 몸을 갖고 태어나 이 세계 속에 뚝 떨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환경, 사회, 문화와 인간의 뇌, 몸은 공명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관점이 만들어지고 나의 마음이 대상을 지향할 때 그 관점이 발동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상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느낄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수렵인으로 살았던 시절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인간인 나의 머리에 달려있는 눈은 멀리에 있는 사냥감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나의 튼튼한 다리와 심장패는 오래 달림으로써 사냥감을 따라붙게 해줍니다. 나의 손은 창을 들게 해주고 사냥감을 포획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세상은 둘러볼 수 있는 곳, 내가 뛸 수 있는 곳, 창을 들고 덤벼들 수 있는 것으로서 나에게 나타납니다. 나의 몸이 세계를 형성하고 그 세계에 대한 지향을 결정합니다. 내 몸이 살아있는 한 잘 배열된 객관적인 세계는 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내 몸이 살고 있는 나의 세계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지향성이 발동되는 양식은 우리가 익숙한 과학의 설명과는 많이 상이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간적 측면인데 인간은 신체를 갖고 있으며 그 신체는 고유한 공간을 열어줍니다. 인간은 정면에서 차를 보던 차를 끼고 돌면서 보던 나의 위치로부터 사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전지적인 시점에서 3차원의 좌표 속의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열려있는 공간은 또 우리 몸의 능력과 기술에 의해 윤곽을 갖게 됩니다. 앞서 말한 수렵인의 예를 들면 인간은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볼 수 있기에 언덕은 시야를 높여줄 수 있는 곳으로 즉 위로 자리를 잡습니다. 또 인간은 빨리 달려 사냥을 할 수 있기에 초원은 달려나갈 수 있는 곳으로 즉 앞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사냥감을 구덩이에 몰아넣고 창을 집어든 인간에게 구덩이는 사냥감이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음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시간적인 측면인데 우리는 차의 옆면을 돌 때 차의 조수석이 보이지 않는다면 무척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어떤 얘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얘기는 시간성 속에서 축적된 무언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최초에 태어나서 사물을 들여다볼 때 사물의 앞면을 보고 옆면을 보고 어떤 물체의 윤곽을 파악하는 그런 시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사물들에 대한 기존의 기억을 업데이트해가면서 사물들을 파악해 나가게 됩니다. 새로운 사물을 보았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관념과 비슷하면 눈여겨보지 않게 되고 새로운 사물이라면 좀 더 눈여겨보면서 앞뒤를 살펴보고 하면서 좀 더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성 속에서 어떤 사물을 파악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게슈탈트적인 특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때 초점에 들어오는 것과 배경으로 빠지는 것들을 함께 지각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새롭게 초점에 들어오면 원래 있던 것들은 다시 배경으로 빠지게 됩니다. 포커스되고 있는 직접적인 감각 자료들 뿐만 아니라 그 감각 자료들의 맥락에도 지향성의 빛이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밀러 라이어 착시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수평선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 이 두 선의 길이가 같은 것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선분을 보고 나서 전체의 형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게슈탈트 속에서 부분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두 선의 길이가 같음을 알고 있지만 현재 여기에 이제 꼭다리를 붙였을 때 이 두 선의 길이가 다르게 보이는 것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상적 경험의 구조적인 특질을 첫 번째는 자기의식, 두 번째는 지향성, 세 번째는 이제 시간성 이렇게 살펴보게 되고요. 우리의 의식적 경험은 항상 시간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가 연속적 흐름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방금 내 옆을 스쳐간 이는 누구인가? 방금 너는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의 물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또는 네가 무슨 말 끝에 어떠한 말을 내게 할 것이라는 기대, 어떤 곡의 반주 소리를 들음으로써 곡의 결정적인 멜로디를 떠올리는 등의 기대를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간적 구조의 뒷받침 없이 아무런 정보도 아무런 기대도 갖지 못하게 된 나의 자아는 단편적인 점으로 붕괴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적 구조를 후설은 이미 발생한 조각들을 잡고 있는 파지, 지금을 향하고 있는 근원 인상, 미래에 발생할 조각들을 미리 붙잡고 있는 예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파지, 근원 인상, 예지의 통합적 경험이 넓은 의미의 지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지를 짧게 설명하자면 우리는 음악을 들을 때 멜로디에 따라 예상되는 음을 기대하면서 그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음악을 들을 때조차 우리는 다음에 무언가를 듣게 될 것이라는 명확한 대상 없이 열려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파지에 대한 이해는 좀 더 어렵습니다. 파지는 지나간 것의 재현전이나 혹은 지나가지 않고 여전히 의식 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간 것으로서 의식에 보유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방금 지나간 것에 대한 지향이면서 동시에 방금 지나간 것의 현전입니다. 예를 들어 방금 지나간 것의 재현전이라면 우리 정신 속에는 모든 멜로디가 동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멜로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인 불협화음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움직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움직임을 연속성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의 행위가 지워지지 않는 흔적처럼 동시에 마음속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것에 대한 지향은 말 그대로 지나간 것으로서 마음속 시간적 지평 속에 내장되어 지금을 향하고 있는 근원 인상의 위치를 빼앗지 않고 스스로의 위치를 겸손하게 담당하면서 멜로디를 만들고 움직임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재등장한 것도 아니고 현재가 희미해진 잔상도 아니고 그저 과거로서 현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이나 회상은 현재와의 완연한 분리이며 그렇기 때문에 재현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능동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파지와 예지는 언제나 경험과 함께합니다. 경험이 이미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지는 종적 지향성과 횡적 지향성을 갖습니다. 파지는 이미 지나간 것의 현존이지만 아예 과거로 묶이지 않고 경험의 시간 지평에 내재됩니다. 지나가는 의식, 현재의 의식, 다가오는 의식이 한데 뭉쳐 의식의 지향적 통일을 이룹니다. 반면에 지나가는 의식, 현재의 의식, 다가오는 의식은 각각 근원 인상들을 담고 있으므로 대상에 대한 지향적 통일을 이루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구조는 전반성적 자기의식과 깊이 결합되어 있으며 후설의 표현대로라면 전반성적 자기의식의 미세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상적 경험의 구조적인 특질들 세 가지를 살펴봤고요. 이 현상학과 인지과학의 접점에서는 체화의 개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의식적인 경험은 살아있는 신체와 함께 신체를 통해 그리고 신체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생명체가 무엇을 바라볼 때 신체와 분리된 독립적인 정신이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파리의 몸이라는 조건 하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개구리는 개구리의 몸이라는 조건에서 사물을 바라보게 되고 인간은 인간의 신체라는 조건 하에서 사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체는 가능성이며 또한 한계이기도 하겠습니다. 또한 뇌는 몸 안에 있으며 그 몸은 세상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즉 체화되었다는 것은 동시에 정황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몸 내 환경 간에 작동하는 상호작용이 우리의 인지 능력과 지각 능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책 현상학적 마음에서는 치일과 비어의 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체화된 인지의 핵심을 찌르는 말이라 생각이 됩니다. 신경체계는 말초신경에 의해 변환되지 않은 정보는 처리할 수 없으며 또 그 말초신경에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움직임들을 명령할 수도 없다. 인지 능력은 지각 능력에 기반하며
지각 능력 또한 다음과 같이 진화 과정을 통해 체화되었습니다. 인간은 어느 시점부터 직립보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후각보다 시각이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땅에서 얼굴이 멀어졌기 때문에 땅의 냄새를 킁킁거리면서 맡는 것보다는 높은 시야에서 먼 거리의 광경들을 한눈에 담아 판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행위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높은 시야에서의 전망이 계획을 가능하게 했으며 예컨대 먼 거리에 먹이가 보일 때 무엇을 해서 저곳에 당도할 것인가. 후각의 쇠퇴는 입을 자유롭게 하여 결국에 음성 언어의 발달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인간의 몸은 어떤 상황 속에 들어앉아 있으며 그 안에서 기분에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분은 지각을 인도하고 지각은 다시 인지의 일익을 담당하게 됩니다. 예컨대 어두운 산기슭을 걸어가는 두 아이의 심정은 왠지 모를 공포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시야는 어둡고 길은 한적하며 바람소리가 윙윙거립니다. 공포감에 빠진 아이는 바람에 날리는 검은 비닐을 보고 화들짝 놀라 제자리에서 점프를 합니다. 비닐봉투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 아이의 놀란 가슴은 주위를 계속 둘러보게 만듭니다. 눈을 찌푸리며 나를 위협하는 것은 없는가? 무언가 나타나지 않는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각은 운동과 엮여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운동이 지각적 경험의 특질을 결정합니다. 차의 정면을 볼 때 그 차의 정면은 옆면이 존재하는 것으로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면은 현재 나의 지각에서 분명 부재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부재하는 것으로서 지향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내가 몸을 움직여 시각적 각도를 확보했을 때 나에게 보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배경으로 깔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몸이 있고 그 몸이 운동을 하고 그 운동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관점에서 대상을 지각하게 됩니다. 한편 지각은 행위로서 항상 능동적 측면과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적 측면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어쩔 수 없음입니다. 우리는 망치를 망치라는 사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못을 박는 도구라는 맥락 속에 망치를 위치시킵니다. 또한 사자는 인간을 그저 인간 그 자체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자도 먹고 살아야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영양분을 제공하니까 사자에게 인간은 먹잇감으로 인식이 됩니다. 내가 망치를 못을 두드리는 도구로 보는 것은 어릴 때부터 인생의 선배들이 망치를 들고 하는 행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들이 지각의 수동적 측면을 채워줍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보게 되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각에는 사회적 맥락이 존재합니다. 내가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공간에 홀로 남아 어떠한 것을 쾌 혹은 불쾌한 것으로 바라볼 때 거기에는 동시에 그것들을 쾌 혹은 불쾌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다른 이의 시선들이 동시에 나의 지각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존재하는 한, 상황 속에 존재하는 한 나의 감각, 지각, 행위에는 모두 다른 이들의 시선, 보살핌, 행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딴섬처럼 홀로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타자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린 후에 100% 진공 상태의 관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늑대에게 맡겨진 아이는 안타깝게도 인간의 맥락, 인간의 적소를 구축하지 못한 채 영원히 늑대의 세계에 머무르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설명 중에 신경생리학적 설명 또는 기능주의적 메커니즘에 대한 언급은 거론조차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상학적 모델이 제시가 되면 과학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더 적합한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상학적 분석의 결과를 현상학적 기술의 언어나 수학으로 자연화함으로써 현상학과 과학을 통합하려는 시도들이 이미 존재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방법론적인 방식으로 세부적인 현상학적 분석을 추구하면서 경험의 엄밀한 지향적, 공간적, 시간적, 현상적 국면들을 탐색한다면 우리는 결국 심리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이 신경정보 처리 과정이나 동력학적 모델들에 호소할 때 바로 그들이 설명하려 하는 것을 기술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마르바흐는 기억을 재현전화의 개념으로 풀어내고 다시 재현전화 작용의 구조를 본인이 고안한 표기법을 사용하여 현상학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억의 재현전화에 대한 기술은 기억을 감각입력 경로의 재활성화로 설명하는 다마지오의 신경과학적 모델과 일치하게 됩니다. 다만 전자는 현상학적 관점에서 위에서 아래로 제시가 되었고 후자는 경험적 차원에서 올라와서 이 둘이 만나 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현상학과 과학을 통합하는 자연화된 현상학의 한 가지 방식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또 수학의 방식으로 현상학을 자연화하는 것은 현상학의 시조 후설이 활약하던 시대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장 미셀 로이를 비롯하여 현상학적 연구자들은 새로운 수학의 발전으로 사정이 달라진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바렐라의 신경현상학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통합하려고 하였습니다. 경험의 현상학적인 분석, 동력학 체계 이론, 생물학적 체계에 관한 실증적 실험. 그래서 오늘은 이 현상학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있는데요. 오쏘의 경험으로는 그 어떤 현상학적 텍스트도 한 번에 이해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텍스트들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접하다 보면은 어느 날 불현듯 깨달음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쏘 또한 볼 때마다 까먹기는 하는데 또 볼 때마다 배워가는 점이 있고요. 조금씩 이해되는 바가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 프란시스코 바렐라의 텍스트를 살펴보면서 현상학과 2세대 인지과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